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는 눈을 좀 마주치는 센스.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 민영 기자 김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팔 투혼. 우리가 오늘 여기 3명, 4명 앉아 있는데 여름, 봄, 가을, 그리고 봄. 섀도우 킴은 봄. 이렇게 의상으로 분류해본 계절의 변화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안 추워요? 외투가 있어서요. 네. 낮엔 덥던데요. 네. 그래요, 맞아요. 낮엔 덥고 우리처럼 새벽에 나오면 추워. 우리 목도리를 해야 돼요. 예. 하여튼 부럽습니다. 젊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김종철 부장님 어떠세요? 추워요, 전. 무립실이지. 오늘 굉장히 우아한 차림으로 오셨어요. 자, 오늘도 달려봅시다. 이제 우아한 차림으로 발로 뛸 수 있을지.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이 청소 노동자 고용을 두고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청소 용역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와 계약을 맺으며 재하청을 주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전국 지점 청소 용역을 HDC 아이서비스란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HDC 아이서비스는 현대산업개발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전국에 1,155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진 KB국민은행의 청소 노동자는 최소 1,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국민은행과 하청 관계로 일하던 청소 노동자들은 이제 재하청 관계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맡기면서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과 임금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은행은 업무의 효율화와 표준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국민은행이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는 외면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네, 일단 이 말을 하고 싶네요. 국민은행 나빠.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팟짱 녹음 때문에 저희도 일찍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출근할 때 마주치는 분들이 바로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제일 일찍 나오세요. 그분들 제가 보니까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을 시작하세요. 일단. 아니에요. 어제 더 일찍 하세요? 여쭤봤는데 4시 반에 소집하신대요. 그래요? 네. 죄송해요. 제가 그 시간에 봐가지고. 더 일찍 나오는구나. 네. 그래요? 네. 네. 죄송해요. 저는 그때 배워가지고. 여하튼 되게 일찍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다 정리정돈하시고 일하시고 또
제가 MBC 출입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미디어 네, 담당할 네, 때 네. 보면 MBC 지금 여기 그 의리의리한 상암동 빌딩 말고 여의도에 있을 때 그 MBC는 들어가는 출입구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 그 엘리베이터 있고 그 뒤에 왼쪽은 노조 사무실, 그 가운데 중앙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맨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너무 제가 화장실 못 가겠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 그럼요. 식사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렇게 약간 간이시설 같은 게 화장실 있어가지고. 안에요? 아니 여자 화장실 가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네네네. 그럼 그 한에 청소도구함 이런 네, 비슷한 그렇죠. 거 거기서 드시는 세상에. 거기서 그건 좀 그분들이 심하네, 진짜. 거기서 그분들이 그 MBC 라디오를 들어요. 막 웃으시면서. 야. 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럼. 자기들도 밥 먹고 화장실 그럼. 가고 다 인간의 도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똑바로 해라. 자, 그런데 이분들을 또 간접 고용한다. 국회도 직접 고용,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한다고 했다가 또 이걸 바꿔가지고 지금 국회도 난리가 났는데 그럼요. 지금 돈 많은데 순으로 이런 장난을 하네. 응? 지금 1,200명이나 된다고요? 아마 더 넘을 거예요. 세상에. 지금 최소 1,200명 정도인데 왜냐면 지점 한 개당 한 네. 명에서 2명 정도 청소를 하신대요.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적은 인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 점포수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럼 1,155개인데 어림잡아도 1,200명은 훨씬 넘겠죠. 에이, 사실 보면 이분들이 전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럼요. 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우리 출근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그분들 덕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게 그동안에 이분들과 직접적으로 물론 이분들도 뭐 국민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한 분들은 아니고 네. 중간에 하청을 끼고 하청업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했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골치 아팠던 거죠. 200개 그냥 하청업체 일일이 계약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 위에다 또 하나의 그 업체를 또 선정해 가지고 HDC라는 이 대기업 HDC. 이쪽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200개 일일이 계약하기 귀찮으니까 한 군데 그냥 몰아주고. 이게 현대산업개발그룹의 계열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재벌이 이제 청소노동자 용역회사도 하는 맞습니다. 거야?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별거 다 꼼꼼하게 하죠. 돈 버네.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 어차피 수수료 먹고 사는 수수료 거거든요. 먹으려고. 그렇죠. 그 수수료 먹으려고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네. 그 하청을 또 재하청을 주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뭐 이분들 뭐 청소노동자를 이렇게 바꾸면서 특별하게 뭐 딱 한정된 예산으로 더 올릴 예산도 안 올리겠지만 네. 그 한정된 예산은 결국은 수수료만 더 깎이고 더 이렇게 예. 중간에 또 빠져나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청소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만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건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 HDC 아이서비스. 왜 아이서비스예요? 아이서비스도 궁금하네. 이런 그냥 아이들 애기 말고 그냥 이런 아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아직 기사가 사실 오늘 나갈 예. 건데요. 예. 제가 쓴 건데 이거 뭐 그 내부에서는 은행 쪽에서는 또 예민하더라고 이런 걸 물어보니까 네. 제가 묻지 않았는데 그 네. 지금 KB 회장인 윤종규 회장이랑 예. HDC 이 서비스 아이서비스랑 예. 그 관련자들끼리 좀 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루머들이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들이 언급을 하면서 절대 입찰 과정에서 그런 건 없었다. 본인 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묻지는 뭐 않았는데. 있었던가 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엄청난 굿즈가 크다고 네. 뭐 하여튼 네. 굉장히 규모가 덩어리가 큰 거 아니에요? 큰, 그럼요. 규모가 네. 큰 건데 이거를 이게 아마 어떻게 이거 이게 그 규모로 입찰 과정이 어떻게 따지면 됐는지 이거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 응? 그런 거 후속으로, 아니에요 지금? 후속으로. 실제로 취재를 그렇지.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김재 기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이게 사실 이게 김재 기자가 어제 지금 한 2, 3일 동안 이걸 취재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김재 기자가 한 2, 3일 동안 취재하면서 저희가 아마 이제 이 팟짱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이거를 공개를 하는 건데 그 국민은행 쪽에서 좀 명확하게 이거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뭐 아이서비스 이 대기업 이 업체와 그 선정 네. 이 입찰 선정 과정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이 과정에서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부분, 그다음에 임금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좀 더 알려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거를
꼼꼼하게 취재해서 알려주세요. 뭔가 분명히 있으니까 본인들이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지.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이런 참 금색이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아름답네요. 알아서 스스로 얘기해주는 취재원들이. 네. 김지혜 기자 멋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말하게 만드는 능력. 그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기사를 많이 봐주시면 후속으로 좀 더 취재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이거 후속 취재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슈가보이 백주부 등으로 불리는 백종원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최근 2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씨가 1994년 설립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새마을식당, 백다방, 한식포차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927억 원, 영업이익은 63억 원 규모의 큰 업체입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특정 혐의에 따른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고 4년 만에 이뤄진 정기적 성격의 조사라고 해명했는데요. 문제는 이번 조사에 서울청 조사 4국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서울청 조사 4국은 통상 세금 탈루 혐의가 크거나 조사가 어려운 사안을 전담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국세청 쪽은 이번 조사에 대한 언급은 꺼리는 상황입니다. 네. 김종철 부장님 국세청 출입하시잖아. 네. 이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백종원을 턴 거예요?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사국이 협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러니까 조사 사국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까 김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특별한 정말 어떤 오너 일가의 어떤 탈세 혐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탈세 규모 내지는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좀 질이 나쁠 경우 거의 사실상 그 급습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인용이 됐어요. 보통 조사 사국이 그래서 뭐 지금 검찰의 뭐 옛날 과거에 뭐 대검 중수부처럼 이 세무 조사 사국 같은 경우는 서울청 조사사국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옛날 이제 검찰로 따지면 서울지방국세 뭐 검찰청 그쪽에 내지는 대검에 뭐 중수부 역할을 해왔는데 이 그 더본코리아가 이제 백주부 이분이 백종원 씨가 최근에 막 그 유명해졌잖아요. 뭐 이른바 먹방 내지는 뭐 그런 걸로 유명해지면서 그 더본코리아 쪽에서는 뭐 하여튼 4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어떤 사국이 나간 것 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고요. 두 가지 같네요. 하나는 백종원 씨가 너무 잘 나가니까 누르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언급해 주신 대로 조사 사국이 뜬 건 이 뭐 웬만한 비리가 아니라 엄청 큰 대형 비리였기 때문에 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면 사실상 백종원 씨가 큰 세금 탈루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져볼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죠? 솔직히 조사 사국이 이제 과거에 분명히 그런 게 많고 지금도 올해도 보면 저번에 국정감사 때 얘기 나왔지만 조사 사국이 움직이면 되게 그런 큰 사건 사건 재벌 많습니다. 주로 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조사 사국이 또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기세무조사 일정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특별세무조사 가는 건 아닌데 조사 사국이 좀 일부 정기세무조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횟수로만 따지면 정기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사국이 나갈 경우에는 좀 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너와 관련된 그 장부를 집중적으로 좀 쳐다볼 가능성이 크고 이게 지금 2달 동안 넘게 지금 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2달 동안 그리고 원래 국세청은 지금 현행 국세기본법상 이런 어떤 조사 과정 이런 것들을 알릴 수가 없어요. 피의 사실 공표랑 똑같은 거라서 확인은 안 해주지만 예전에 이제 조사 사국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국장 내지는 그 간부의 잠깐 저번에 말씀을 좀 해보면 그분 말씀은 사실상 옛날 조사 사국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말 그대로 딱 하명 저 위에서 내려와서 어디 이름이 딱 내려온대요. 어디서 청와대에서요? 뭐 청와대가 됐든 그 윗급에서 내려오면 옛날에 그러니까 하명 수사하는 부서라는 그렇죠. 거예요. 노무현 그 태광실업도 마찬가지고요. 태광실업도 사실상 조사 그렇게 해왔고 당신이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확실히 털어도 괜찮겠습니까? 뭐 뒤탈 안 생기겠습니까?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면 뭐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새마을식당, 백다방, 한신포차 이게 좀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이긴 한데 여기가 뭐 비싼 식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액이 927억,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영업이익만도 63억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인 건데 일단 매출이 1,000억 원대라면 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것도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해서 취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분이 나오는 프로가 워낙 재밌잖아. 네. 궁금해요. 아버지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하차했고 지금도 나오죠. 일부 공중파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나왔죠. 네, 뭐 많이 나오던데요. 돌리면 계속 돌리면 계속 나와요. 케이블 쪽에는. 백종원의 방송. 네,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고개 들고 앞으로 내 얼굴 외워. 지나가다가도 인사해. 네? 저요? 마시고 최근 인천 신세계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한 고객이 무릎 꿇은 점원들에게 퍼부은 폭언입니다. 해당 고객은 제품의 무상수리 요구에 대한 점원의 응대를 문제 삼아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사회의 감정 노동자들과 블랙 컨슈머 이슈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소란을 피운 여성의 어머니가 제품의 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무상 수리를 요구해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고객은 매장을 찾아 점원이 착용 중인 제품이나 상품권을 달라며 억지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점원들은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주일가량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고객도 외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면서 점원들이 원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 병원을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고개 들고 앞으로 내 얼굴을 외워라. 지나가다가도 인사를 해라.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백화점에 무슨 뭡니까 그런 상품권도 주고 뭐 이런 무슨 고객센터 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뭐 한 꾸러미를 들고 지난번에도 젊은 여성 한 분이 막 얘기가 안 돼. 근데 이제 핵심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점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리고 높은 사람 나와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도 항의하는 그분도 애티튜드가 별로야. 그러면서 상대방의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번호표는 계속 늘어나는데 뒷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제가 정말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그만하고 가시라고. 못하셨죠? 못했죠. 너도 서 이럴까 봐. 근데 이런 분들을 저는 가끔 보는데 정말 좀 진상이야. 진상이죠. 네, 왜 이래 진짜.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데 이 블랙 컨슈머가 한마디로 나쁜 소비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구매한 상품 하자를 막 트집 잡아갖고 뭔가 과도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 문제는 그때 이 사건을 보니까 이 팔찌 목걸이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제조된 거래요. 그러면은 무상 수리 기간을 훨씬 3년을 훨씬 넘은 건데 이제 막 더 달라 아니면 당신이 차고 있는 제품이라도 달라 상품권 달라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거죠. 아니 근데 점원이 착용 중인 제품을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정말. 그게 마음에 들었나? 그게 마음에 들었나? 아니 그러니까 이가 뭐 덤을 달라는 것 같아. 상품권이라도 달라 이런 거는 더 달라 이런 건데 이게 떼 쓰는 게 애기들은 가능해요. 3살, 4살 이런 애기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그죠? 김종철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 컨슈머 문제는 이게 저희 언론사들도 참 조심스러워할 부분 중에 하나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비자 관련 제보. 이제 그걸 잘 이제 핸들링하고 잘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제보자의 어떤
당신이 갖고 있는 순수한 의도와 별개로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그 언론사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뭐 어떤 그 뭐 휴대폰 그 사고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를 줬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블랙 컨슈머로 판단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화는 안 됐지만 다행히 그걸 기사화한 다른 매체들은 되게 이상한 어떤 모양새가 된 경우도 있고 그 이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백화점이나 이 감정 노동자분들이 많이 겪는 분들 있잖아요. 백화점, 서비스업들, 호텔 뭐 이런 분들 상대로 또 오히려 막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진상 고객이기도 하지만 너무 좀 그 자신의 어떤 위치를 악용해서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소비자가 뭐 제일 뭐 소비자 왕 뭐 그것도 그런 걸 빌미로 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까지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것 물론 보면 좀 이렇게 그 불손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그런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상식을 뛰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지 기자는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친구들 중에 승무원들이 좀 있는데요. 그 감정 노동자의 대표적인 게 뭐 승무원 그리고 지금 뭐 백화점 노동자들 그리고 콜센터 뭐 이렇게 좀 꼽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피해 그 갑질을 당한 사례를 들어보면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뭐 욕은 기본이고요. 뭐 비행기 안에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어 던지거나 뭐 애기 뭐 기저귀 같은 걸 얼굴에 던진다거나 뭐 이런 일도 되게 애기 기저귀를 왜 얼굴에 던져요? 어머. 치우라고 이제 안 치우니까 제 친구도 좀 성깔이 있어갖고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나 봐요. 근데 좀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안 치우니까 얼굴에 이걸 탁 던졌대요. 치우했지 이러면서 자기보다 한 5살 어려 보이더래요. 야, 너 일어나 그러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갑질 손님이 무조건 잘못이긴 하지만 더 문제는 백화점도 그렇고 또 항공사도 그렇고 무조건 직원한테 참으라고 하니까 니들이 참어라. 무조건 손님 말을 그냥 들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더 이런 진상들이 더 진상짓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항공기 승무원한테 그 정도는 그런 사실상 그 큰 범죄인데 그거는 현행법 현행 항공법상도 범죄예요. 예전에 그거를 기사화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직 기자로 입사를 못해서 그냥 에피소드로 참았습니다. 그랬군요. 아이고 정말 우리 사회 갑질 논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좀 이렇게 그 사회 전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일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민주정부 시절에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가니까 이런 문화도 점점 더 후져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종철의 비연프 바디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롯데 경영권 분쟁 다뤘었는데요. 2라운드 안 끝나. 저 끝날 줄 알았어요. 계속 이어지는데 그 신동주 부회장이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이네요. 그죠? 그렇죠. 오늘 언론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요새 그 신동주 부회장 측 지난주에 누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직접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홍보전을 여론전을 세게 펼치고 있다. 오늘은 뭐
CBS를 가신다는데요, 그분이? 아침에 제가 CBS를 들었는데 뭐 그런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신동주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SDJ 코퍼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신동주 SDJ. 이 신동주 회장이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사 본인이 직접. 네, 본인이 직접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유성 네네 민유성 맞죠, 네. 민유성. 전 사는 금융지주 네. 회장이었던 그분이죠. 네. 민유성 회장 전 회장하고 이분이 이제 신동주 회장을 같이 데리고 대동하고 일부 언론사를 좀 돌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롯데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직접 이제 언론사를 이제 방문해서 네.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일본 말로나 일본 말로? 일본 말로 좀 하는데요. 네. 옆에 통역이 붙는데요. 통역이. 네, 그래서 일본말 했다가 네. 또 영어 좀 했다가 한국말은 잘 못하시니까 답답해. 진짜 뭐야. 그래서 이분이 참 이 한국말 못한 거에 대한 또 자기 어떤 핸디캡 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컴플렉스가 있고요.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말 못한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빨리 해야 돼. 네. 네. 어제는 연합뉴스 포함해가지고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이렇게 좀 몇 군데 네. 제가 보기에 동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광화문 동선, 이렇게 일부 동선, 상암동 동선. 상암동 이제 상암동도 오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조건들 많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마이뉴스는 언제 옵니까? 저희도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만나보고 싶어요. 네. SDJ. 근데 이분이 보니까 네. 롯데 사태 초기에는 뭐 일본 네네. 언론들하고 뭐 주로 영어로 그리고 또 국내 언론에도 공중파 중심으로 인터뷰 일본 말로 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내 그렇죠. 언론에서 뭐냐 네. 저 사람 그렇죠. 국적이 뭐냐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이 네. 일본 기업은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뭐 이런 그렇죠. 질문도 받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아예 본격적으로 언론사를 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억울하다. 신동빈이 혼자 다 먹겠다고 한다. 이걸 좀 호소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초기에는 말씀하신 그때 일본 아마 니온 겐자이 네, 일본 경제신문 쪽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일부 KBS 그다음에 뭐 SBS 일부 공중파랑 이제 일본어로 한국말 못하고 네. 일본어로 했다가 도대체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자기가 지금 경영자다 내지는 뭐 회장이다 이렇게 나서는 게 되게 마땅치 않은 거죠. 네. 뭐 국민들도 정서상 그렇고요. 그랬다가 이제 또 그때는 자기가 혼자 움직이고 자기 어떤 진영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이제 딱 진영을 갖춰서 SDJ라는 코퍼레이션, 네. SDJ 코퍼레이션은 회사도 자기가 한국에 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유성 씨 사내 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던 민유성 씨를 고문으로 영입을 하고 네. 또 민유성 씨가 같이 일했던 그때 사는의 홍보 실장이었던 정혜원 씨를 홍보 담당 상무로 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을 다 이제 자기 편으로 이제 만든 거죠. 자기 어떤 진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제 법무법인, 홍보대행사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롯데그룹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소송전 한국과 일본에 소송을 좀 들어갔고요. 네네. 또 소송들 하면서 또 지금 현재 초기에 좀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여론들을 좀 더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언론사 상대로 좀 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하네요.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또 기자들이 간단치 않잖아요. 그럼요. 네. 뭐 굉장히 뭐 온갖 소리를 다 물어볼 텐데 그렇죠. 뭐 그런 얘기에 다 즉답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보면 이미 지금 오늘자 신문 일부 어제 다녔던 언론사 신문의 논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얘기보다 한 단계 좀 나간 게 있다고 하면 네. 이제 지금 현재 이 분쟁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이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의 해결책이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엔 좀 구체적인 어떻게 뭐 되는 거 어떤 방식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얘기할 때는 과거에 하여튼 뭐 신동빈 회장이 네네. 한마디로 이제 신동빈 회장이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 과거에 애초에 처음부터 했던 신격호 아버지가 총괄 회장을 하고 있고 네. 일본은 신동주 자기가 맡고 또 한국은 신동빈 너가 동생이 맡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다. 근데 이거를
신동빈 동생이 뒤집은 거다. 그래서 이걸 원상으로 복귀해놔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아버지도 이제 뭐 용서할 것이고 나도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가 어차피 지금 94살이니까 네. 고령이시니까 뭐 근데 온갖 나중에 소리 또 막 돌았잖아요. 맞아요. 뭐 치매설 뭐 등등 뭐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하여튼 옛날로 다 돌려놔라. 지금은 지금 당신이 롯데를 다 지금 다 네.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다 지금 몰아냈잖아요. 네네. 롯데홀딩스 이사에 다 해임을 시켰기 때문에 네.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놔라. 네.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주장이고요. 그렇군요. 원상 복귀. 그러니까 일본 롯데는 내가 할 수 있게 그렇죠. 해라. 맞습니다. 네. 왜 한일 모두 다 신동빈 독점으로 그렇죠. 가겠다는 거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큰형이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과연 신동빈 회장이 그거를 받아들일까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그렇죠. 뭐 어찌됐든 지금 보면 신격호 회장이 지난주에 그룹 후계자는 장남이다 이런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신동주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가고 신동빈은 빠져라 뭐 이런 건데 과연 그렇죠. 신동빈 회장이 이거를 인정할까? 이거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죠? 인정을 안 하겠죠. 이미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롯데그룹 사실상 회장으로 지금 올라선 상황에서 네. 물론 아버지가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언론들 앞에서 직접 네. 우리 그룹 후계자는 장남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것이 사실상 그 방송에 다 탔고 저희들도 뭐 취재를 했었지만 네. 신격호 회장이 직접 우리 후계자는 그룹 후계자는 장남이다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신동빈 쪽은 지금 그걸 인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도 자기가 이미 이제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롯데 그 최대 그룹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네. 또 그렇게 이사회도 통과가 됐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신동주 회장 쪽에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동빈 회장 측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회장직을 내놓을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구도 하에서는 아마 롯데 사태가 이렇게 양쪽에 팽팽하게 입장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장기화될 가능성밖에 없고 그러네요. 하여튼 롯데 쪽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신동주 쪽의 어떤 그런 뭐 언론 플레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법적성 이런 것들도 자신들이 전혀 꿀릴 게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신동주 쪽에서 너무 무리한 어떤 과도한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고령의 아버지를 이용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계속 뭐 같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동주 형이죠. 신동주가 형이고 신동빈이 그렇죠. 동생인데 네네. 형 아우가 계속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기업의 큰 이미지에 타격도 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 지난주에요. 그렇죠. 롯데호텔 34층 신격호 회장 집무실이 공개됐다면서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격호 회장이 그룹 후계자는 장남이다 그런 발언을 한 게 그 바로 자신의 어떤 그 집무실에서 거의 그 지금 그 롯데호텔 34층은 지난번 말씀해 주실 때 거의 그 이건희 회장의 병실 같은 맞아요. 굉장히 그 신격화돼 있는 비밀의 공간 뭐 이렇게 그렇죠, 알려졌는데 그렇죠. 네. 처음이죠. 그렇죠. 이게 그동안 신격호 회장이 이제 한국과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른바 셔틀 경영 이렇게 해왔고요. 수십 년 동안에.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셔틀 경영의 그 본거지 내지는 어떤 자기 집무실이 롯데호텔 34층 네네. 그렇게만 알려졌지 그동안에 공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이 34층이. 네. 이번에 신동주 회장 쪽에서 이제 그 신격호 회장 집무실을 갖다가 거기가 이제 원래 롯데 신동빈 회장 쪽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그다음에 막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신격호 회장을 다 이렇게 이제 보호하고 내지는 하여튼 뭐 롯데 쪽에서는 보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감금이다 그거는 왜 아버지를 너희들이 감금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지난주에 그 신동주하고 그 법무법인 쪽에서 네. 통고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감금 상태 풀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롯데로 가요. 그 기자들한테 알려서 기자들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롯데 거기 그 지키고 있는 뭐 그 34층 지키고 있는 직원들 다 물러나라. 네. 너희들이 왜 여기 지키고 있냐. 그리고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와라. 가지고 어떤 그리고 신격호 사인이 들어가 있는 통고장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도 보내요. 너 다 처리시켜라 롯데 쪽 사람들. 왜 아버지를 감금하냐. 특히 그 34층에 그 방문 키가 있어요. 그 키가 카드키 우리 같으면 네, 딱 되거든. 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카드키를 바꿔버린 거야. 롯데 쪽에서. 그리고 신동주 그러니까 아들한테만 줬었어요. 근데 그걸 바꿔버린 거야. 못 들어오게.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꾼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롯데 쪽에서 그래서 이제 롯데 니 왜 이거 바꾸었냐? 네, 네. 빨리 카드키 내놔라. 그러니까 아니 그 롯데 쪽에서는 그 전주에 뭐 인터뷰 살짝 나왔잖아요. 네, 네. 신동주 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아들 말고 다른 이상한 사람들 무단 침입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바꿨다. 거기서 얘기하는 이상한 무단 침입자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여기 민유성 민유성 이런 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데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34층을 들락날락거리는 걸 꼴을 못 보겠다 하면서 롯데가 계속 막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신동주 회장 쪽에서 그 문서를 들고 사인 받은 거 문서 들고 법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처수시켜라. 그래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났네요. 소란이 났습니다. 참나. 그래서 결국은 기자들도 올라갔고 네. 그때 이제 그게 이제 16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4층이 공개가 된 거죠. 처음으로. 최초. 네. 그래서 그 신격호 회장이 어떻게 집무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 혹시 뭐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신격호 회장 인터뷰도 그때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많이 있고 네. 신격호 회장이 안에 있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자들이 이제 풀을 구성해가지고 예. 들어갑니다. 사진, 사진, 그다음에 뭐 카메라, 네. 그다음에 일부 펜 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신격호 회장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달라 기자들이 요청해가지고 신동주 회장이 좀 오케이 들어와라 일부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장남 후계자는 장남이다. 그룹 후계자. 그 답변이 거기서 그렇죠. 나온 거군요. 네. 그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저 후배 김시현 기자가 그 당시에 롯데호텔 34층에 있었고요. 저희들도 현장 중계 우리 김시현 기자가 네, 현장 중계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받았었고요. 네. 자, 그렇군요. 근데 어떻든가요? 그 비밀의 공간에 들어가 보니 김시현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김시현 기자는 솔직히 그 풀 기자단은 포함이 안 됐었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 들어갔던 기자들이 네. 이제 우리 각 언론사에 이제 내용들을 풀해주죠. 네. 그래서 그 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기사화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네. 일단 신격호 회장 나이가 94살이면 네. 솔직히 진짜 94시면 뭐 엄청 거의 고령이죠. 뭐 진짜 고령이죠. 웬만한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근데 의외로 네. 기자들 평이 그때 그 인터뷰 몇 마디 못했지만 그 좀 맑기는 큰 소리 얘기하면 알아듣지만 큰 소리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작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했고 귀가 어두우셔. 귀가 어두우신 거죠. 그렇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자체는 이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귀가 나이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서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 거 말고는 보청기 같은 거는 맞아. 어떨까? 보청기를 왜 안 꼈지? 그런 생각도 보청기가 또 심리적으로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걸 네. 끼면은 굉장히 내가 늙었구나 뭐 이런 심리적으로 타격이 커서 그게 뭐 장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근데 여하튼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큰 소리를 해야만 들리는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럼 어떻게 거실은 뭐 이런 거실도 있고 뭐 소파 테이블 뭐 집 같은가 보죠. 그렇죠. 거기 이제 34층 사실상 그 집무실 있고 집무실에 거실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옆에 침실 있고 그 뭐 텔레비전 엄청 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자택이네. 그렇죠. 거의 34층은 사실상 그 신격호 회장을 위한 어떤 그런 그 개인? 방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뭐 탁자 위에 자기의 뭐 옛날 그 사진 같은 것도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구석에는 롯데 제과에서 만든 껌 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분이 떴다는 거예요. 그걸 드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롯데껌 빵을 싸놓고 계시죠 방에. 자기 어떤 그 초창기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부에서는 자부심 뭐 있다 그런 걸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CCTV 원래 이제 그 신동주 회장 쪽에서 우리 신격호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자들한테도 저기 뭐 수건을 감춰진 그 CCTV가 나왔대요. 실질적으로 그 기자의 그 사진에도 그 수건을 이렇게 가려진 CCTV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롯데 쪽에서는 그거 원래 신격호 회장 쪽에서 달아달라고 해서 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동주 부회장 쪽에서는 아니다. 그 롯데 쪽에서 몰래 아버지 감시하려고 다는 거다. 이렇게 양쪽이 좀 입장이 주장이 엇갈리는군요. 맞습니다. 한켠에 두 아들 어렸을 때 사진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들은 아들인 거죠. 아버지가 두 아들 어릴 때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도 당신이 지금 롯데 쪽에서는 아버지가 정확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아버지가 당연히 장남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깝죠.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두 아들이 정말 참 그러네요. 근데 여하튼 34층 이 롯데호텔 34층은 신격호 회장 관리를 신동주 부회장? 지금은 이제 신동주 부회장 큰형. 큰형이 이제 장남이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그쪽에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어요. 34층. 그날 이후에? 그날 이후로. 번호키 다시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또.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그럼 다시 바뀌어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진흙탕 싸움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34층이 다시 신동주 회장 쪽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다시 또 민유성 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 쪽에서 이제 열받아 가지고 화나가지고 거기 롯데 쪽 그 롯데 호텔 쪽 사장이 또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저기 위에 롯데 34층에 그 집무실에 있는 사람들 지금 즉각 나가라. 오히려 또 다시 그 34층이 지금 업무 공간이고 사업시설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무단으로 진입해 있으니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거는 근데 신동주 부회장 측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거를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롯데 쪽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롯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왜 34층에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무단 침입이니까 빨리 나가라. 방 빼라. 방 빼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신격호 회장 그 비서실장을 해임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 신격호 회장 비서실장 바로 옆에 비서실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그동안 신동빈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동빈 쪽에서 파견을 한 거죠. 아버지를 잘 보좌해달라. 근데 신격호 회장의 이제 큰형이 가만히 보니까 신동빈 쪽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사실상 감시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해임을 했습니다. 신동주 쪽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혔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변호사인데 이름이 뭐 제가 이일민 실장이 떠나고 그다음에 이 신동주 쪽에서 임명한 분이 나승기. 맞아요. 그분 변호사가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롯데 쪽에서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신동주 회장이 무슨 권리로 그 아버지 비서실장 내지는 신격호 회장이 함부로 이렇게 비서실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참 그러면 두 비서실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일민 실장은 잠깐 그 34층에서 물러나서 그 옆 건물 조그만 사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참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두 아들이 서로 비서실장을 보내서 아버지의 동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참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입장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양쪽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끝간데 없는 싸움이 될 텐데 누군가는 그 양보 혹은 타협의 열쇠를 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지 않고서 뭐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는 고전을 좀 읽히고 싶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있잖아. 밤에 우리 형님 더 드시라고 아우가 막 쌀 그 집 마당에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또 쌀을 또 아우네 그 마당에 갖다 던지고 밤새 막 이런 좀 동화책을 선물할까? 오마이뉴스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언제까지 싸울 거야? 그만 싸우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치죠. 국민들 옆에서 이런 거 보는 것도 사실상 이제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사태 이걸로 계속 7월, 8월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국감에서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끝났다고. 왕자나 이제 끝났고 미안하다 사과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좀 복잡한 순환 출자나 이런 지배구조도 좀 개선하고 뭐 또 뭐 일부 일자리도 뭐
10,000개 이상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도 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내놓고 지금 이제 자신들은 열심히 이걸 실천하겠다 뭐 이렇게 롯데 쪽의 입장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동주 회장 쪽이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또 여론전 포함해가지고 법적 소송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롯데 쪽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신격호 회장을 또 신동주 회장 쪽에서 사실상 이렇게 데리고 내지는 이렇게 같이 가는 이 와중에 네.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여전히 그 롯데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런 있는 상황에서 네. 그냥 무시하고 가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게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보면 이게 결국은 그 신격호 회장 일가, 네. 신씨 회장 일가의 그런 그 어설픈 지배구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어떤 철저한 욕심, 과욕이죠. 과욕. 맞습니다. 네. 그런 욕심에 기반한 이런 사업 개편, 네. 일본, 한국 나눠서 자기네들 누가 먹네 어쩌네 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에 또 형제간 또 부자간 이런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총체적으로 쌓여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롯데 사태가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월 이제 뭐 이제 11월 12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질질 이렇게 형제간의 이런 진흙탕 싸움이 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정말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신격호 회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네. 제대로 이거를 투명 경영을 하지 않고 74차 방정식이요? 그런 방식으로 맞아요.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천년만년 네. 이 기업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다가 지금 70년을 경영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70년이 한 사람이 이거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거죠. 네. 정말 신격호 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부메랑이 돼서 맞아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 94세 얼마나 기업을 잘 꾸려서 정말 후대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남는 게 그게 얼마나 그 롯데의 역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기업의 역사에도 길이 남을 존재로 될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먹칠하고 이게 뭡니까? 그게 분명히 신격호 회장이 그런 공과가 있죠. 1세대 기업인으로서 당신이 뭐 어떤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기업을 세우고 만들고 이끌어온 그런 충분한 어떤 1세대 기업인으로서 어떤 기업가 정신 그런 부분들은 평가받을 만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가 정신과 별개로 그런 좀 후진적인 지배 구조 여전히 신격호 회장의 머릿속에는 내가 하면 다 하는 거고 내가 이거 지시하면 다 무조건 100% 해야 되는 거고 너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너 네가 하면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여전히 그 어떤 총수 제왕적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아들들이 좀 그대로 또 배워가지고 맞습니다. 그대로 배워서 또 그대로 또 하다 보니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지배 구조나 그다음에 운영이나 그게 참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그 평생 롯데를 다닌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럼요. 네? 네. 얼마나 그런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이 회사에서 평생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또 이게 명예가 그 자체로 멍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저는 이 롯데 사태 볼 때마다 참 씁쓸해요. 이게 결국 이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 기업 돈 누가 벌었겠어요. 이 롯데그룹 역사상 거기 그 일한 사람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럼요, 이걸 뭐 네. 아무리 신격호 씨라고 하더라도 그분 마음대로 다 하는 건 곤란한 거죠. 네, 그럼요. 이번 기회에 정말 롯데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잡한 소송들 다 끝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한참 걸리죠. 앞으로도 여전히 지금 쉽지 않고 정말로 누구 말대로 아까 우리 장 부장 말씀대로 형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진짜 갑자기 확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이미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고 이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판단이 1차적인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그 법적 판단이 나온 다음에 또 지금 뭐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또 뭐 일본 롯데홀딩스의 뭐 주주들도 다시 뭐 규합하고 어쩌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뭐 어떤 뭐 그게 신동주가 됐든 신동빈이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롯데가 지금 국내 재계 5위 기업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5위 기업이면 정말 5위 국내 재벌 5위 기업.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수많은 또 그 여기 백화점 호텔 뭐 제과 호텔 서비스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일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그 일반 노동자들 포함해서 네. 주주들 그다음에 네. 이해관계자 거기에 같이 연결돼 있는 뭐 중소기업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도대체 뭐 이분들은 단지 그 위에 신씨 이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이것 때문에 네.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동안 이뤄왔던 뭐 자부심 내지는 어떤 뭐 자기 어떤 그 뭐 해왔던 뭐 최소한의 어떤 뭐 자긍감, 예. 자존감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싸그리 야 너 롯데 뭐 거기서 시끄럽다며 그거 말하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이런 얘기를 이 세 분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호텔 34층 거기만 계시지 말고 이런 시민의 소리를 좀 들으면서 맞습니다.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롯데 사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주도 롯데를 해야 될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끝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신동주 부회장 한번 직접 모셔서 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럴까요? 그래서 대놓고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일본말 준비해야 되겠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